자, 흔히들 누군가가 폐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사람 흡연 오래 했어? 하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가 간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음주가 심했나? 하는 얘기부터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같은 케이스 말고 정말 선입견을 깨는 환자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흡연자인데 폐암, 또 술은 평소에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인데 간암 등등등. 이런 케이스 등을 소위 선입견을 깨는 환자군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환마다 주로 발생하는 환자 유형이 있죠. 지방간은 애주가라든지 당뇨병은 비만, 폐암은 흡연자인 경우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스란히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선입견으로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입견은 자칫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하다라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주가들이 간암에 많이 걸리고 흡연자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선입견인데, 이런 인식을 하다 보면 반대로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간암과 관계 없겠지, 나는 흡연 안 하니까 폐암과 관계 없겠지라는 안심을 하는 그런 잘못된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질환에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의사들은 다 말합니다. 대표적인 질환 속에 의외의 환자군과 그 특징들이 그런데 잘 따져보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미국의 영양학 저널, 뉴트리션이라는 영양학 저널의 특집으로 게재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선입견을 깨는 환자군,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많이 낀 상태죠.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가요? 어느 정도를 지방간을 하느냐, 그러니까 간 무게가 있는데요. 간 무게에, 사람마다 무게는 조금씩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이면 지방간으로 진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방간을 애주가의 질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다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조금 소량만 마셔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부분 과체중, 복부 비만, 고지혈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피임약 같은 여성 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포함한 약제를 오래 장기 복용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영양학 저널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애주가이던 아니면 평소에 술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던 지방간에 걸리면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 사람인데 왜 지방간이 걸린 거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걸리고 나면은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방간 판단을 받으면 즉시 치료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간은 방치 시에 다른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심해질수록 간암은 17배, 대장암은 2배가량 발생 위험이 커진다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과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요, 복부 비만이나 당뇨병 또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지방간과 관련된 이 간 기능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서 이 지방간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방간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과체중이나 비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평소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사람은 간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암 발생 요인을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간암 학회라고 있는데요. 간암 학회에 따르면 간암 환자 이 72%는 B형 간염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12%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술은 어디 간 거야? 술. 네. 알코올이 간암의 원인이 되는 비율은요, 9%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B형 간염은 태아 시절에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이제 간경화로 하죠. 딱딱해지는 거.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나이가 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간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간세포를 공격해서 간세포가 지속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간세포가 지속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간세포는 새롭고 건강한 세포 대신에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으로 대체가 되는데 섬유화로 딱딱해지면 그게 간경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B형 간염 보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꾸준히 항간암 바이러스제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요. C형 간염입니다. 이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중에서는 뭐 많이 해당되시는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일단 그 최근의 추세를 전해드린다면 약물 남용자가 그 약물 주사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가장 치명적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일반인들도 절대 주의해야 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한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됩니다. 바로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을 맞는다거나 또는 할 때 그런 경우인데 침을 맞는 경우거나 이럴 때 제대로 위생 처리가 되지 않은 침으로 맞게 되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피어싱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귀 뚫는다 그러죠. 뭐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문신 같은 거 할 때도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약 30%가 간경변증, 이 간경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이 C형 간염은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이 만성화가 돼도요, 피로감,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특히 윗배 오른쪽의 불편감 같은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심한 증세가 없어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염 경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 감염률도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C형 간염 어떻게 전염되는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주사기 공유, 뭐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 외에 이제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데 그 침이 깨끗하게 잘 위생 처리가 됐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귀를 뜯는다든지 또는 요즘 뭐 눈썹 문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문신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도 위생 처리가 제대로 된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업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형 간염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요, 그런데 먹는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이 소개되면서 이 C형 간염의 치료 효과가 50 내지 80%까지 향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B형 간염과 달리 이 C형 간염은 치료제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치명적이긴 하지만 치료제가 좀 좋은 게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바로 이 C형 간염입니다. 자, 선입견을 깨는 환자군 두 번째, 마른 당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비만도 아니고 오히려 마른 체형인데 어찌 보면 뭐 말라 보이는 체형인데 당뇨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 혈당 관리가 되지 않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당뇨에 걸렸다고 하면 고열량의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운동 부족 등으로 뭐 뚱뚱한 사람만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릇된 선입견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선입견을 깨는 환자가 이 당뇨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살쪄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왜 허리둘레? 뭐 양목 맞추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허리둘레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복부 비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체형이 별로 말라 보이는데, 뭐 안 쪄 보이는데, 배만 볼록.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키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평균 키라는 전제하에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36인치, 여성의 경우에는 한 33.5인치가 넘는다라면 일단 복부 비만일 확률성이 있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또 역시 당뇨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부 지방량이 많아지면 왜 문제냐?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이 심하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몸무게는 별로 많이 안 나가는데 복부 비만인 사람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올챙이 배를 가졌다라고 해서 체격은 좀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입견을 깨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만이 아닌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을 깨는 사람들이죠. 소위 이제 마른 당뇨 환자입니다. 자, 마른 당뇨 환자도 일반 당뇨 환자처럼 3다증을 겪습니다. 세 가지가 많다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두 번째, 갈증이 자주 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그리고 세 번째, 공복감이 심해서 자꾸 더 먹으려고 하는 다식 등입니다. 영양학 저널 뉴트리션에서는요, 마른 당뇨 역시 식습관 관리와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지방량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운동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나 오늘 나는 매일 1시간씩 걸어. 그러니까 나는 뭐 당뇨병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뭐 그게 뭐 효과 있어서 당뇨 안 걸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걸 걷지 않아도 안 걸리실 뿐인데 그냥 걸으니까 그래서 안 걸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1시간 걸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걷기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일정 시간 동안 다소 힘들 정도의 이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덤벨을 드는 운동이라든지 뭐 다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 등 소위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한테 맞게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이는 근육을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근육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태워버리려고 운동을 하면 결국 그 지방이 근육이 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아니다. 그래서 당뇨까지 막을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아주 좋습니다. 뭐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음 날은 근육 운동을 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해주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먹는 것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당뇨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식단 관리를 할 때에는요, 전체적인 열량만 그냥 줄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먹는 게 칼로리가 얼마인데 나는 요 아래로 낮출 거니까 요 정도면 됐겠지 하고 칼로리만 무조건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체중 감소라든지 불필요한 근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좀 구분한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이 있는데 요 세 가지 네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되 비율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율을 높여서 근육의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의 비율을 40, 50대 10, 40대 50대 10 그런 비율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못 살았을 때, 또 먹는 게 충분치 않았을 때,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이제 탄수화물 40, 단백질 50, 지방 10 이런 정도의 비율이었다면 이 비율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이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30, 60, 10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30대, 단백질 60대, 지방 10 이런 비율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뉴트리션에서 강력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기억하십시오. 탄수화물의 2배입니다. 탄수화물이 31대, 단백질은 60, 그 2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단백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치킨 브레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단백질 파우더도 가능합니다. 선입견을 깨는 환자. 자, 이번에 세 번째. 남성 골다공증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흡연 폐암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성이 커지는 골격계 질환입니다. 여성은 50대 초반 그 폐경을 전후로 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골다공증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처럼 급격하게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어떤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만은 매년 남자들은 0.5 내지 1%씩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몇 살부터, 50살부터, 60살부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나 어떤 남자들의 골밀도 이런 거는 30대가 되면 뭐 30살, 엄밀히 말하면 뭐 28살, 26살이라고 말하는 의학자도 있지만 그냥 roughly 얘기를 한다면 한 30살 그때서부터는 뭐 한 매년 0.5%씩 남성 호르몬도 줄고 뭐 골밀도도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보다 평균 10년 정도 천천히 늦게 골다공증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양학 저널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의 골다공증은 여성에 비해서 흔하지는 않지만 골절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발생하는 건수는 적은데 오히려 사망하는 케이스는 그 사망률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에 치명적으로 사망하는 그 이유를 보면 됩니다.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난 후로부터, 사고가 난 후로부터 1년 내에 치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남성은 24.2%, 여성은 15.7%로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리고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1년 내에 사망할 확률 역시 남성은 10.6%, 여성은 4.9%로 이 역시 남성이 무려 2.2배 높습니다. 골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칼슘 중요하고요. 또 바이타민 D 중요합니다. 햇빛 많이 쐬면 이건 돼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당한 근력 운동이라고 영양학 저널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바로 근력 운동이죠. 이 나이 먹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뭐 몸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생존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덤벨을, 이 나이 먹고 무슨 역기, 그게 아니라요. 근력을 키워야 하니까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을 나한테 무리되지 않는, 다치지 않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벽물 하나 갖고 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집안에 2층 집에 사신다면 그 1층에서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루에 몇 번씩, 또 쉬었다가 또 몇 번씩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생존 전략, 근력 운동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가겠습니다. 선입견을 깨는 환자, 마지막 네 번째, 비흡연 폐암입니다. 흡연은 아시다시피 폐암 발생이 물론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암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비흡연자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이나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 일상에서의 성면이나 라돈 노출 등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얼마든지 주변에 널렸습니다. 비흡연 폐암을 예방하려면 앞서 언급한 환경적인 요인 등을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치명적인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바로 매일 몇 번씩 하는 요리입니다. 요리. 뭐 하루에 3번씩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나 아침에도 요리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요. 점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저녁에 또 당연히 요리 하시잖아요. 이게 꼭 여성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좀 요리를 많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또 요리를 남성분들이 해도 마찬가지.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리고 요리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리하는 것 때, 요리할 때 그 나오는 연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평생 비흡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폐암 진단을 받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요리 때문에.
요리할 때는 그래서 창문을 좀 활짝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켜서 환기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튀김 요리나 구이 요리 등등을 조리할 때는 뚜껑을 딱 덮어서 조리 중에 발생하는 어떤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튀김은 여러분들이 그건 많이 연기가 나오고 정말 몸에 안 좋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구이도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생선구이, 고등어구이라든지 무슨 조기구이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밑바닥에서 그 생선 껍질이 타면서 그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담배 연기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염 물질 발생량은 조리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좀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리 중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사실 의사들은 이런 걸 권합니다. 마스크 쓰고 요리하세요. 이런 말도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요리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때문에만 착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많은 연기가 나오는 튀김 요리나 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도 필요한 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요리가 끝난 뒤에는 그리고 바로 창문을 요리 끝났으니까 닫아야지 하고 창문 바로 닫지 말고 조금 더 열어놔서 시간을 좀 벌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은 그러나 요만큼 열지 말고 최소한 한 30cm 이상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15분 이상 자연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요리로 인한 폐암 피해는요, 제가 한 1년 전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1년 조금 됐는데, 1년 전에 유튜브 아주 초창기, 소위 말하는 유튜브 어린이, 유린일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요리 때문에 발생하는 폐암과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 그것까지 꼭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폐암은 흔히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감기처럼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1기, 2기보다는 3기, 4기 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상이라고 하면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흉부 통증, 또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좀 쉰 목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두통, 구토 등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두통이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 됐다면 그쪽 전이 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만일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됐다면 그 폐암 환자는 두통을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어지럼증 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증상이 없더라도요, 위험 요인은 아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CT 촬영 같은 검사를 해서 암이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기존 선입견을 깨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만은 사실 이 병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선입견을 깨는 그런 진단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양학 저널 The Journal of Nutrition에 게재된 특집 보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Let's move! 오늘부터 운동입니다.